높은 연봉을 받으며 탄탄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젊은이가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인터넷으로 책을 팔겠다고 나섰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정신이 나갔다고 수군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26살짜리 청년이 작은 창고에서 출발한 온라인 책방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회사로 성장할 거라고 호언장담했다는 사실이죠. 그 시절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 터무니없어 보이던 포부가 결국 어떻게 실현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눈앞에서 지나쳐버린 기회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풀어보려 합니다. 천천히 움직이면 매끄럽고 매끄럽게 가면 결국 빠르다는 말이 있죠. 바로 이 원칙이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월가의 한 투자회사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동료들과 매일 경쟁하며 바쁘게 살아가던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진심으로 존경하는 멋진 상사가 계셨는데, 하루는 그분을 찾아가서 웹사이트를 통해 책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려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상사분은 그를 센트럴파크까지 동행해서 함께 오랜 시간 걸으며 그의 계획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죠. 한참을 듣고 나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이미 튼튼한 커리어를 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안정적인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더 적합한 계획일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분의 조언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3가지 차원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우선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노동이 있고, 승진과 발전을 위한 커리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평생의 사명이라 부를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엄청난 전환점이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그 무렵 25년도 더 지난 과거의 어느 날, 한 투자 전문가가 제프 베조스라는 이름의 젊은 사업가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베조스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데이브, 제가 하려는 사업에 투자를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정말 기상천외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자기는 창고 한 칸에서 책을 판매하는 가게를 열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고객들이 웹에서 책을 주문하면 자신이 직접 창고에서 포장 작업을 하고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데이브, 만약 당신이 제게 자금을 투자해 주신다면 언젠가 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 될 겁니다.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죠. 처음 들었을 때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1,000억 달러요? 당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 정도의 개인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통계상으로 지구상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연간 국가 예산도 그보다 훨씬 작았으니까요. 그런데 26살짜리가 창고 하나랑 인터넷선 몇 개로 세계 최고 갑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투자자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했지만 그와 베조스 모두 깨닫지 못한 핵심이 하나 있었어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자가 그를 비웃으며 농담으로 치부하는 동안 베조스는 완벽한 타이밍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수익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작은 규모의 사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습니다. 반면 베조스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일을 할 때일수록
그 순간의 감정에만 휩쓸려서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힘든 선택의 순간이었지만 결국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많은 고민 끝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평생 그 선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열정을 좇기 위해 안정성이 떨어지는 길을 선택했고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런 선택들을 지금도 긍지를 가지고 회상한다고 베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조스는 어릴 적부터 창고에서 발명품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소년이었어요. 시멘트로 만든 타이어를 활용해서 자동 문 잠금 장치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고요. 우산과 알루미늄 포일, 그리고 베이킹용 팬을 조합해서 태양열로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를 만들어 형제들에게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지만요. 언제나 발명가가 되고 싶어 했고 어머니 역시 그가 자신의 열정을 따라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베조스가 특별히 좋아하는 군대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부드럽고 부드럽게 가는 것이 빠르다는 말이에요. 지금껏 경험한 모든 노력 속에서 이런 원리가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을 만들어내는데 효과적인 접근법이죠. 실제로 아마존이 성장해온 과정을 살펴보면 이 철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소규모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했지만 조금씩 여러 상품 카테고리로 영역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베조스는 인생에서 특별한 재능을 받았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경과 성공에 관한 그의 조언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노력과 선택의 자부심을 느끼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재능의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수학을 정말 잘한다면 그건 아마도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선천적인 능력이죠. 그렇지만 그 수학 실력을 더 갈고 닦아서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건 매우 힘들고 고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땀 흘리며 노력하는 건 바로 선택의 영역이에요. 타고난 능력으로 받은 거니까 그 자체로는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재능에 대해선 훌륭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열심히 노력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어려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 말이죠. 바로 그런 선택이야말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분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겐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를 진정으로 규정하는 건 재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세상엔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조스 역시 여러 재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타고난 능력으로 받은 거니까 자랑스러워할 수는 없는 겁니다. 키가 크거나 수학을 아주 잘하거나 엄청나게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을 수도 있죠. 아시다시피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재능들이 있고요. 오직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만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이라는 존재이고 실제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가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고 봉사와 모험으로 가득한 삶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80살이 됐을 때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기를 바랄 것 같으세요? 분명히 봉사와 모험으로 채워진 삶을 선택한 것을 더욱 자랑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살기 좋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감의 양은 정말 놀라울 정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이전 세대가 상상도 못했던 가능성들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지능, 우주탐사,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스스로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변화와 전통과 기회들로 가득 차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까요? 관성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건가요? 아니면 열정을 따라갈 건가요? 기존의 틀을 따를 건가요? 아니면 독창적인 길을 걸을 건가요? 편안한 삶을 선택할 건가요? 아니면 봉사와 모험으로 가득한 삶을 선택할 건가요? 비판에 굴복할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신념을 따를 건가요? 잘못됐을 때 숨길 건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사과할 건가요? 거절당했을 때 마음을 닫을 건가요? 아니면 사랑에 빠졌을 때 과감하게 행동할 건가요? 안전하게만 행동할 건가요? 아니면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은 용기를 낼 건가요? 포기해버릴 건가요? 아니면 끈질기게 버틸 건가요? 냉소주의자가 될 건가요? 아니면 건설적인 사람이 될 건가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영리하게 행동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알아낼 때마다 친절하게 대할 건가요? 만약 정말로 뭔가 특별한 것을 알아냈다면 말이죠. 직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운이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직장을 구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분야에서 결코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없을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의미를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베조스가 월스트리트의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불확실한 인터넷 사업에 뛰어든 것도 바로 이런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줄스 벨은 마크 트웨인, 갈릴레오, 뉴턴, 모든 위대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문명 전체로서 우리는 정말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많은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재능에 자부심을 가질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선택에 자부심을 가질 건가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모든 혁신가들은 안전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같은 인물들도 모두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믿고 끝까지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베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공의 핵심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올바른 선택과 끈기 있는 노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열정을 찾아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젊은 창업가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다음 세대의 베조스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도전할 용기를 갖는 겁니다. 베조스가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서점이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는 건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열정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1997년 베조스는 아마존의 첫 번째 주주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그 서한에서 그는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죠. 당시 월스트리트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접근을 비판했습니다. 왜 수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장 점유율만 높이려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렇지만 베조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상거래는 아직 초기 단계이고 지금은 고객을 확보하고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는 고객 중심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유지했어요.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경쟁사를 의식하기보다는 고객의 니즈에 집중했죠. 이런 철학은 아마존 프라임, 원클릭 주문, 고객 리뷰 시스템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아마존 프라임은 처음 도입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연회비를 내면 무료 배송을 제공한다는 개념이 수익성 면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베조스는 이것이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구매를 유도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판단은 정확했어요. 프라임 회원들은 일반 고객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아마존에서 소비했고, 프라임은 아마존의 가장 강력한 경쟁 우위 중 하나가 됐습니다. 베조스의 또 다른 특징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실패를 혁신의 필수 요소로 봤어요. 아마존 파이어폰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였습니다. 수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시장에서 참패했죠. 그렇지만 베조스는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았어요.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다음 프로젝트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회사가 크고 대담한 실험을 계속하지 않으면 결국 정체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패는 혁신의 대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AWS, 즉 아마존 웹서비스의 탄생도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원래 아마존은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많은 기술적 역량을 축적했어요. 어느 날 베조스와 팀은 이런 인프라를 다른 회사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소매 업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발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베조스는 이것이 거대한 기회라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AWS는 아마존의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 부문이 됐어요.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의 선두주자이고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조스는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되돌릴 수 없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은 신중하게 많은 정보를 모으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봤죠. 두 번째 유형은 되돌릴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런 경우엔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됐다면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요. 많은 조직이 모든 결정을 첫 번째 유형처럼 다루느라 속도가 느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조스는 회의 문화에 대해서도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두 판의 피자 규칙이 그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피자 두 판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너무 많은 사람이 회의에 참여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느려진다고 봤습니다. 작고 민첩한 팀이 더 효과적이라고 믿었어요. 또한 베조스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금지하고 대신 6페이지 분량의 서사적 메모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30분 동안 참석자들이 조용히 그 메모를 읽고 그 다음에 토론을 시작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더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하고 표면적인 슬라이드 쇼보다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조스의 리더십 스타일은 때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우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결과를 요구했고 타협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마존의 기업 문화가 너무 강압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죠. 그렇지만 베조스는 이런 높은 기준이야말로 아마존을 탁월한 회사로 만드는 핵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어요. 베조스는 대의원이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회사가 아무리 크게 성장하더라도 항상 첫날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죠. 데이 2, 즉 두 번째 날은 정체를 의미하고 정체는 곧 쇠퇴의 시작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수십조 원 규모의 기업이 된 후에도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이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고객에 대한 집착, 실패에 대한 수용, 외부 트렌드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2013년, 베조스는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술 기업가가 전통적인 신문사를 사는지 의아해했어요. 그렇지만 베조스는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믿었고,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맞게 언론사를 혁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워싱턴 포스트에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도입해서 구독자 수를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어요. 우주 탐사에 대한 베조스의 열정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기업을 설립했어요. 어릴 때부터 우주에 대한 꿈을 키워왔고 인류가 다른 행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베조스는 매년 아마존 주식을 수십억 달러어치 팔아서 블루 오리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우주 탐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였던 거죠. 그는 지구가 에너지와 자원 면에서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따라서 우주로 나가서 자원을 활용하고 산업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조스의 재산 축적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018년에는 순자산이 1,5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25년 전 그가 투자자에게 했던 말, 1,000억 달러 이상을 벌겠다는 그 황당해 보였던 예측이 실제로 현실이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부의 축적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득 불평등, 노동자 처우, 세금 문제 등 여러 논란이 있었죠. 그렇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베조스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2021년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장직은 유지하면서 블루 오리진과 다른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27년간 이끌어온 회사를 후임자에게 넘기면서 베조스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됐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입니다. 베조스는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가치 창출에 집중했어요. 이것이 아마존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고객 중심 사고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고객을 두는 것. 이것이 아마존이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셋째, 실험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큰 성공을 위해선 큰 실패도 감수해야 한다는 걸 베조스는 보여줬습니다. 넷째,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입니다. 대의원 정신을 유지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추구했어요. 다섯째, 자신의 열정을 따르는 용기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길을 선택한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베조스의 성공이 모든 사람에게 재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겐 탁월한 지적 능력, 뛰어난 타이밍, 그리고 운도 따랐어요. 그렇지만 그의 원칙들, 즉 고객 중심, 장기적 사고, 높은 기준, 끊임없는 실험 등은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교훈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다음 아마존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차고나 작은 사무실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 중 누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시도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베조스가 1994년에 그 투자자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안정적인 직장에 머물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쇼핑 방식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한 사람의 대담한 선택이 수억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혁신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길과 도전적인 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베조스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건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80살이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전했다가 실패한 것을 후회할까요? 아니면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가 더 큰 후회로 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회사를 창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열정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술이든 과학이든 교육이든 사회공헌이든 상관없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조스는 책을 파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그가 만든 건 단순한 서점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었죠. 이것이 바로 큰 그림을 보는 능력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되 항상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베조스는 처음부터 세계 최대 기업을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베조스가 시작했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양자 컴퓨팅, 합성 생물학 등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들은 또 다른 혁신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베조스는 아마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베조스도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기회를 포착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깊이 탐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공부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열정이 무엇인지 찾아내세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베조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주 탐사, 기후변화 대응, 자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많은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안전한 길을 따라 평범한 삶을 살 건가요? 아니면 대담한 선택으로 특별한 삶을 만들어갈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른 선택이 오를 수 있어요. 다만 확실한 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고 그 선택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베조스가 26살에 했던 그 대담한 선언, 세계 최고 부자가 되겠다는 그 말은 당시엔 망상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망상을 현실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의 꿈도 지금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알겠어요? 20년 후에 여러분이 세상을 바꾼 혁신가로 기억될지도 모르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도전할 건가요? 베조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을 정의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